저는 21살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중이며 원래 이렇게 일찍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실수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저희는 결혼을 서둘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지금 너무나도 큰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 싶었고 제 스스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제 얘기를 적어봅니다. 우선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가 20살 때입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방학 기간에 알바를 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았고 나이 차이가 많기는 했지만 워낙에 동안인데다가 훈훈하게 잘생겨서 나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알바를 시작한 첫날부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무거운 용품을 내려준다거나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알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한 상태였고 모든 게 낯설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많은 의지가 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이었던 남편을 호감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렀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알바를 끝마치고 저는 방학 기간이 끝나서 이제 단기 알바를 끝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제 마지막 출근 날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제 옆자리를 앉더니 제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일이 힘들지는 않았냐는 등 앞으로 못 봐서 아쉽다는 등 그동안 말수는 많이 없었기에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말들을 많이 나누었고 회식이 다 끝나고 나서는 같은 방향이라 저를 데려다 준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내심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적극적인 걸 봐서는 왠지 고백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수줍음이 많은 남자인지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말을 하려다 말고를 수차례 반복하더니 집 앞에 저를 내려주고서 앞으로도 연락해도 되겠냐면서 어렵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게 느껴졌고 당연히 연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로 평상시에도 매일 서로에게 썸을 타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데이트 3번째 되는 날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10살이나 많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건 꿈에서조차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한 모습과는 다르게 섬세한 모습의 순진한 모습들이 제 마음을 더 이끌리게 한 거였죠.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기를 갑자기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대뜸 울면서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된 사실을 전했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던 남편은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남 가질 때부터 자신은 아주 진지하게 만나온 거라고 하면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축복인 거니 눈물 흘릴 이유가 전혀 없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제가 힘든 일 없게 잘해준다면서 자신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들이 조금은 제 마음에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서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아버지가 너무 점잖으셨고 웃음도 인자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중인격 같았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화가 치미네요. 생각해보면 뭐든지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결혼인데 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처럼 이런 고민들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무쪼록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둘러 결혼식을 올린 뒤 시댁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기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고부터 5명이서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댁에 들어가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에 대한 계획을 잡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었기에 당장 같이 살 곳을 마련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2년 안에 돈을 모아서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가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희 친정도 부모님께서 여유가 많지는 않으셨고 갑작스러운 결혼을 알린 것도 모자라 돈까지 달라고 하기엔 염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서 2년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제안에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그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 너무 낯설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말해주듯 시부모님은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라고 말해주시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시아주버님도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성격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과 달리 저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어른분들 덕분에 매일같이 웃고 지내면서 오히려 가족들이 북적북적해서 이대로라면 굳이 분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생활이 좋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삶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저희 시댁은 저녁에는 다 같이 시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낮에는 남편과 시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세 분만 직장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건설업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을 하시다 실수로 높은 곳에서 잘못 떨어지셔서 허리를 크게 수술을 하셨고 그날 이후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쭉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시아버지와 저는 가족들이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둘이서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처음엔 크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일어난 때는 제가 임신 막달에 일어났습니다. 다들 일을 나가시고 저하고 시아버지 둘만 집에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낮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외출하셔서 동네 어른들과 술을 드셨는지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제 옷을 휙 올리면서 어디 한번 손주 좀 보자 이러면서 배를 쓰다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리 술이 취하셨어도 그렇지 옷을 벗기면서 배를 쓰다듬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제가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렸던 건지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냥 술을 드셔서 크게 실수하셨구나 생각하고 그날 식구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넘어간 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외에도 맨 정신으로도 사소한 터치들은 은근슬쩍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실수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차려드리면 맛있게 드신다면서 고생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는 척하면서 손이 가슴 쪽으로 가거나 제 옆을 지나가면서 은근슬쩍 제 엉덩이에 시아버지의 신체 일부를 닿으면서 지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근데 실수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로 대뜸 어딜 만지냐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사실 행동도 심각했지만 평상시에 하는 말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피부가 탱탱하냐고 하시면서 손을 만져보고 싶다거나 언제부터 그렇게 성숙해졌냐며 몸매도 이뻐졌다고 민망한 말을 한다거나 참 입으로 담기에도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짓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 드신 어른의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을 셀 수도 없는 것 같지만 또 한 번은 시아버지와 저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무더운 한여름에 대청소를 하고 나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났고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서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한창 하던 도중 갑자기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급히 시아버님께 샤워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너무 더워서 당장 샤워를 해야겠다고 문을 열어보라는 겁니다. 순간 매우 불쾌하고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너무 불쾌해서 당장 옷을 껴입고 나갔더니 갑자기 밖에 나갔다 온다더니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지내던 중 아기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일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일 나가고 아침에 제가 아기에게 모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외출하고 들어오시더니 어디서 의자와 하얀 천을 가지고 와서는 저보고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고 별 생각도 없이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옷을 올리려고 하시면서 모유를 짜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무섭고 충격을 받아서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 빨리 안 여냐고 안 열면 방문을 부셔서 들어간다고 노발대발하시면서 크게 소리치고 그러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아이를 데리고 창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문이 부서져라 자꾸만 두드려대고 하셔서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한테 모유를 짜야 한다면서 억지로 끌고 나가려 하길래 싫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밀쳐내고 자꾸 그러시면 신랑이랑 시어머니한테 다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시아버지 표정은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동네 마실 나갔다 오신다고 하시더니 문을 쾅박 차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틈을 타서 저는 쿵쾅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지금은 일하고 있고 바쁘니까 이따 일 끝나서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자고 그러더군요. 그로부터 한 3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을 엄청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제 느낌상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하고 방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나갔다 들어오신 시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는 안 났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오늘 식구들 오면 다 얘기할 거라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제 머리채를 더 세게 잡고 욕하면서 얘기할 거냐 말 거냐 그러시길래 말 안 할 거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지옥 같았거든요. 겨우겨우 시아버지 설득해서 아기 방으로 들어와 눈물을 흘려가며 남편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남편이 왔을 때 눈물이 더 나고 왜 그렇게 반가운지 마치 제 구세주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술 취해서 주무시고 있을 때 남편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시아버지랑 둘이 있기 싫고 무섭다고 얘기하니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황당해하더라고요. 때마침 시어머니도 퇴근해서 들어오셨길래 시아버지랑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시곤 자기 남편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습니다. 주무시던 시아버지 귀에 제가 했던 얘기들이 다 들어가 버렸고 시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열받아서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시어머니는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저한테 나가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거짓말한다면서 집에 CCTV를 설치해야겠다 하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어주는데 증거도 없고 제가 그 집에 살고 나서부터 잘 살던 집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저보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그 늦은 밤에 아기를 데리고 택시 타고 친정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길래 가봤더니 이렇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만 빠져나가면 되겠냐고 시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아버지 있는 데서 옷을 야하게 입은 것도 아니고 아침 먹고 아기한테 모유 수유하고 있었던 게 다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빌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아기 낳고 잘 살고 있고 며느리 같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집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날 가지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수모를 겪은 저한테 미안하다 말하기는커녕 그 집 식구끼리 똘똘 뭉쳐서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듯이 하고 구세주 같았던 남편도 믿음에 대한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은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저희 그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이 이렇게 큰일을 겪은 저에게 사기꾼 취급을 하면서 저렇게 무덤덤할지 꿈에서 조차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월의 끝자락. 푹푹 찌는 듯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건물 맨 꼭대기 층 옥탑방은 그 열기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네요. 벽에 걸린 에어컨은 낡은 탓인지 냉매가스가 부족한 건지 이지근한 바람만 뱉어낼 뿐 더위를 쫓기에는 한참이나 역부족이었죠. 창창한 20대 후반 청춘의 한복판에서 찜통 같은 옥탑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해야 한다니 초라한 현실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듯했죠. 한의사 국가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시점이었기에 하숙집 옥탑방을 선택했지만 끓어오르는 더위는 좀처럼 집중력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여름휴가를 만끽하며 푸른 바다와 시원한 산으로 떠나갔겠지. 나는 어둡고 답답한 방 안에서 홀로 책과 씨름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어쩌겠는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한번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 한다는 오기가 끌어올랐죠. 바로 그때 저벅저벅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이 시간에 옥탑방에 올 사람은 없는데 의아한 마음에 책에서 눈을 떼고 창문 틈으로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어요. 주인집 며느리였어요. 팔에는 바구니를 든 모습으로 보아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온 듯했어요.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네요. 30대 초반이라는 그녀의 몸매는 탐스럽게 물이 올라 있었거든요. 신혼 초 풋풋함과 농염함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다른 여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그녀만의 매력이 볼 때마다 느껴지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했죠.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좁디 좁은 옥탑방에 갇혀 책만 파고 있으니 지나가는 아무 여자만 봐도 설렌다는 남자들의 우스갯소리가 남일 같지 않았네요.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는 그녀는 더욱 매력적이었죠. 오목조목 섬세하게 자리 잡은 눈, 코, 입, 하얀 피부는 햇볕 아래에서 더욱 투명하게 빛났어요. 그날따라 그녀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찰랑이는 바람에 치맛자락이 펄럭일 때마다 드러나는 풍만한 뒤태는 상상 이상이었네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집 며느리는 2년 전쯤 이 집으로 시집왔다고 했어요. 나이는 30살 즈음. 포크레인 중장비 기사라는 주인집 아들과 중매로 결혼의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고요. 주인집 아들은 역마살이 심해 한 달에 일주일 정도밖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문은 하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법. 그 당시 새댁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자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했었어요. 바람이 났다더라. 새댁이 너무 밝혀서 남편이 질렸대. 심지어 곧 이혼할 거라더라는 자극적인 소문까지 꼬리를 물었죠. 며느리는 내가 숨어서 훔쳐보는 줄도 모른 채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방학이라 하숙집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는 여자, 그것도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아름다운 뒤태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넋을 잃고 바라보는 사이 콧노래 소리는 묘한 흥분감을 더하며 찌는 듯한 더위마저 잊게 만들었으니깐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인 이끌림에 창문 틈으로 몸을 더욱 바싹 굳혔어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멋진 풍경을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 그녀는 빨래를 한 손에 높이 들고 빨랫줄에 걸 때마다 나는 멍하니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귓가에 맴도는 콧노래,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녀의 몸짓에 완전히 홀린 듯 집중했죠. 너무 창문에 몸을 밀착했던 탓일까. 균형을 잃은 내 몸이 순간 휘청했고 곁에 쌓아둔 책 더미가 우르르 무너지며 옥탑방 바닥에 쿵 소리가 났어요. 고요하던 옥상에 울려 퍼진 쿵 소리는 마치 천둥이라도 친 듯 크게 느껴졌죠. 아, 큰일 났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어머나, 거기 누구 있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소리가 난 내 방 쪽을 돌아보았죠.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괜히 숨어 있다가 오해를 사는 것보다 솔직하게 나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아, 안녕하세요. 저예요. 공부 중이었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 영수 씨, 방에 있었어요? 몰랐네. 더운데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색하게 눈인사를 건넸다. 다행히 상황을 모르는 눈치였어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속으로 휴, 살았다를 외쳤죠. 그녀는 서둘러 남은 빨래를 널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공부하는데 방해했죠? 빨리 널고 내려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잠깐 쉬는 시간이었어요. 다 널었으면 방에 들어와서 콜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엉겁결에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영수 씨 공부해야 되는데 그녀는 망설이는 듯 했죠. 에이, 콜라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저도 혼자 공부만 하니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설득했네요.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가죠. 좁고 허름한 옥탑방에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다니 뜻밖의 호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자 방인데도 엄청 깔끔하네요. 예상치 못한 칭찬에 쑥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에이, 누님, 말 놓으세요. 저보다 누나뻘인데 여기 앉으세요. 어색함을 감추려 농담을 건네며 강석을 내밀었어요. 그래, 그럴까? 그런데 영수 씨는 무슨 공부해요? 저요? 한의학 공부해요. 한의사 되려고요. 하하, 나는 미리 준비해둔 콜라를 건네며 쑥스럽게 웃었다. 아, 한의사. 신기하다. 그럼 침도 놓을 줄 알아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네.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죠. 맥도 볼 줄 알고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왠지 그녀에게 남자답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콜라를 벌컥벌컥 마치 갈증에 시달린 사람처럼 단숨에 들이켰어요. 빈 컵을 내게 건네는 모습에 나는 재빨리 콜라를 다시 채워 그녀 앞에 놓았죠. 왠지 빈잔을 보면 그녀가 금방이라도 강을 나설 것 같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1분 1초라도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럼 나중에 아프면 영수 씨 찾아와야겠네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환한 미소 뒤에 감춰진 어두운 표정. 각 결혼한 세댁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늘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애써 밝은 척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 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녀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끝을 흐렸다.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흠칫 놀란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신기하다. 맞아요. 요즘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요. 그녀의 눈빛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맥 한 번 봐 드릴게요.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었네요. 맥은 평범했지만 나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맥은 괜찮은데 가슴에 우라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나의 질문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네.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시집살이는 힘들고 사는 게 재미없어요. 정말. 결국 그녀는 내 앞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예상치 못한 그녀의 눈물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휴지를 건네며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수도 적고 표현도 서툴고 키도 작고 촌스럽게 군청색 양복만 입고 다니고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고시원 건물이랑 고수익 고장된다는 중장비 기사라는 말에 혹해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살다 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그녀의 목소리가 옥탑방에 울려 퍼졌네요. 나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죠. 한참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영수 씨한테 이야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을 쏟아낸 후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죠. 힘드시면 언제든 저를 찾으세요. 그녀는 내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촉촉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정말 이곳에서 내가 기댈 사람은 영수 씨밖에 없네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정말로 말동무가 필요할 때면 옥탑방으로 찾아왔어요. 나는 그때마다 하던 공부를 멈추고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죠. 그녀는 남편과의 불화부터 시작해 고된 시집살이,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어요. 무료한 고시생의 일상 속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나에게도 소중한 활력소가 되었죠. 그녀는 늘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남몰래 나를 살뜰히 챙겨주었네요. 가장 먼저 에어컨부터 고쳐주었고 먹을 것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죠. 맨날 방구석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니 먹는 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몸보신하라면서 뜨끈한 삼계탕을 손수 끓여다 주기도 하고 밤늦게 공부하다 출출할 때 먹으라고 따끈한 떡볶이, 순대,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종류별로 챙겨주었죠. 밥 반찬이 부실해 보이면 밑반찬 몇 가지를 손수 만들어 옥탑방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고요. 마치 고시생 남편을 챙기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과 흡사했죠.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는 7월 찜통더위만큼이나 옥탑방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주인집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깐요. 영수 씨, 이 더운 날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라도 먹고 힘내요. 누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누님 덕분에 힘내서 공부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녀 입에서 훅 들어오는 우리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누나는 웃는 모습이 훨씬 예뻐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순간 옥탑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죠. 그녀는 웃음을 싹 멈추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평소랑은 완전 다른 뭔가 촉촉한 눈빛으로. 영수야, 너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녀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낮고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죠. 왜 잘해주냐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도 내 감정을 딱 잘라서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녀가 좋았고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었고 그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야 누나가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툭 내뱉은 말은 너무 솔직해서 나조차 깜짝 놀랐네요. 유부녀한테 좋다고 고백해버리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나는 후회랑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 반응을 살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녀 얼굴에는 당황하거나 거부하는 기색 대신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소는 슬픔, 기쁨, 안도감, 불안감 온갖 감정이 뒤섞인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서 내 뺨을 감싸 안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죠. 나도 너 좋아해, 영수야. 그녀 입에서 나지막하게 흘러나온 고백은 옥탑방의 조용한 밤을 깨고 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도 너 좋아해. 그 짧은 문장이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온 세상이 갑자기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네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금지된 사랑, 위험한 관계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도 이미 멈출 수 없을 만큼 깊이 와버린 거예요. 그 애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다음 해 국시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녀의 응원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불꽃 투혼이었을까?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네요. 결과 발표 날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하며 합격자 발표 페이지를 확인했죠. 내 이름 석자가 떡하니 박혀있는 걸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네요. 드디어 옥탑방 고시생 생활 청산이다. 한의사 국가고시 합격이라니. 기쁨도 잠시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어요. 합격은 기뻤지만 이제 옥탑방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녀와의 위험한 사랑도 이제 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녀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녀의 얼굴은 밝았지만 왠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먼저 입을 연 건 그녀였어요. 영수야,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알잖아. 누나, 우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 나 역시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죠. 여기까지라니. 정말 잔인한 말이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냉혹했으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고 눈물이 뚝뚝 옥탑방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새벽까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사랑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하는 슬픈 연인처럼. 옥탑방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찌질하지만 뜨거웠던 옥탑방 몰래한 사랑은 슬픈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와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몇 년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고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지금은 40대 중반의 딸아이 하나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30대 초반, 정말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 첫눈에 반해버렸죠. 2년 동안 뜨겁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결혼 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잔소리 한 번 없이 매일매일 웃음꽃 피면서 알콩달콩 살았죠.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 빌어먹을 병 때문에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감기처럼 시작된 기침이 며칠 만에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더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격리된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아내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해요. 마지막까지 제 눈에 선명하게 박혀서 도저히 잊히지가 않아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휴지까지 내고 매일 술 없이는 잠들지도 못했죠. 눈만 뜨면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철없이 해맑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그때부터였어요.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신기하게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웃기도 하고 딸아이 손잡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맛집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아내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여자를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젊은 호랍이 딱지가 붙으니 주변에서 맘에 든다는 여자분들도 있었지만 전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슬픔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은 도무지 멈추질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내와 사별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기적처럼 지금 제 옆에 있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바로 10년 전 옥탑방에서 남들 몰래 오누이처럼 가깝게 지냈던 주인집 며느리 그 누나였어요. 강남에 번듯하게 개원한 지도 벌써 5년 차. 나름 안정적인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죠. 혼자 사는 생활이 편하긴 했지만 가끔씩 끌어오르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평소처럼 출근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집안일 돌봐주시는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당분간 일을 못 나온다는 것. 갑작스러운 아주머니의 부재 소식에 머리가 멍해졌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집안일까지 직접 해야 한다니. 막막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급하게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아주머니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며칠 뒤 병원 간호사 지인분이 괜찮은 분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소개받기로 한 날, 퇴근 후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아주머니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부터 원장님 댁에서 일하게 된. 인사를 하던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굳어버렸어요.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 옥탑방 새댁 그녀였던 거예요. 세월이 쏜 화살처럼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그녀 특유의 해맑은 눈웃음은 여전하더군요. 나이를 먹으니 오히려 더 깊어진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죠. 마치 흑백 사진 속 풍경이 컬러로 바뀌는 듯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영수 씨.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네요. 나는 멍한 정신을 겨우 붙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 정말 정희 누나 맞아요? 어떻게 여기서. 말문이 막혀 버벅거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웃겼을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꿈인 줄 알았어. 영수 씨. 완전히 멋있어졌네. 우리는 10년 만에 정말 우연히 재회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시험 한 번 더 떨어지고 1년 더 옥탑방에서 죽어라 공부했던. 그래서 그녀와 더 애틋하고 비밀스러웠던 추억이 많았던 그 시절을 함께 보냈으니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단순한 하숙생과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으니깐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래서 서로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니까. 때로는 여자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여자. 하지만 유부녀였기에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가슴 아프게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 그 옥탑방 총각과 새댁이 10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호라비와 이혼녀로 다시 만난 거예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운명처럼 말이죠.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뜨겁게 다시 불타올랐어요. 어쩌면 첫사랑과 재회라도 한 듯, 그리움과 서름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죠. 10년 전 옥탑방 새댁, 그녀였던 거예요. 세월이 쏜 화살처럼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지만 그녀 특유의 해맑은 눈웃음은 여전하더군요. 나이를 먹으니 오히려 더 깊어진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죠. 마치 흑백 사진 속 풍경이 컬러로 바뀌는 듯한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영수 씨.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네요. 나는 멍한 정신을 겨우 붙잡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 정말 정희 누나 맞아요? 어떻게 여기서? 말문이 막혀 버벅거리는 내 모습이 얼마나 웃겼을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꿈인 줄 알았어. 영수 씨. 완전히 멋있어졌네. 우리는 10년 만에 정말 우연히 재회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시험 한 번 더 떨어지고 1년 더 옥탑방에서 죽어라 공부했던. 그래서 그녀와 더 애틋하고 비밀스러웠던 추억이 많았던 그 시절을 함께 보냈으니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단순한 하숙생과 며느리 사이가 아니었으니깐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치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래서 서로에게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니까. 때로는 여자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던 여자. 하지만 유부녀였기에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가슴 아프게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 그 옥탑방 총각과 새댁이 10년이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호라비와 이혼녀로 다시 만난 거예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운명처럼 말이죠.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이 다시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뜨겁게 다시 불타올랐어요. 어쩌면 첫사랑과 재회라도 한 듯, 그리움과 서름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죠. 10년 전 옥탑방에서의 풋풋하고 조심스러웠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격렬한, 어쩌면 더 위험하고 짜릿한 사랑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우리 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예전처럼 편안하고 친밀한 사이로 돌아갔죠.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고 끈끈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 낮에는 집주인과 아주머니로, 밤에는 뜨거운 연인으로 우리는 또 다시 비밀스러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살뜰하게 집안일을 챙겨줬고, 나는 퇴근 후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속삭였지요. 익숙하게 집안일을 챙기고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는 그녀 모습은 10년 전 옥탑방 시절과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떳떳한 진짜 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남들 눈을 피해 몰래 하는 데이트였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짜릿하고 설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마치 20대 풋풋한 연인처럼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혼녀였고 나는 호랍이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10년 전 풋내기 옥탑방 총각과 새댁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풍파를 겪을 만큼 겪었고 사랑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도 누구보다 컸으니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운명처럼 다시 만난 이 사랑을
기필코 현실로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10년 전 옥탑방에서 이루지 못했던 사랑. 이제는 당당하게, 뜨겁게 다시 시작해 보기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는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해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습해서 숨막히는 열기가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간신히 구한 낡은 옥탑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옥탑방은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고 방 안을 식혀줄 것이라곤 무척 오래되어 보이는 에어컨 하나뿐이었습니다. 에어컨이라기엔 차라리 선풍기에 가까운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가끔씩 시원한 바람이 살짝이라도 뿜어져 나올 때면 그래도 이 정도면 버틸만 하구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작은 좌탁과 방석 2개가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낡은 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자격증 시험 공부를 병행하며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취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결국 이 옥탑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어컨은 그저 돌아만 갈 뿐 실제 체감 온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귀가할 때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여서 미지근한 바람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옥탑방에 올라오니 머리가 띵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습기로 가득 찬 공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숨쉬기조차 거북했지요. 헉헉대며 방 문을 연 뒤 낡은 에어컨 전원을 켰는데 알아듣기 힘든 곡소리를 내며 간신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에서 뿜어나오는 아주 약한 찬 기운을 쬐고 있으니 조금씩 숨이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상 쪽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옥상에 사람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이 시간이면 다들 집 안에서 쉬고 있을 텐데 누가 옥상까지 올라왔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심코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처음 보는 여인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익숙하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키는 대략 160cm 정도로 보였고 피부가 탄탄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땀에 살짝 젖어 있었지만 콧날과 입술선이 아주 또렷해 예쁘장하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습니다. 머리는 어깨를 살짝 넘는 기장으로 묶은 상태였는데 뒷머리 윗부분이 조금 헝클어져 있어도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걸치고 있던 옷차림이었습니다. 8월 한여름, 밤에도 한낮처럼 무더운 날씨다 보니 민소매, 티셔츠 같은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헐렁해 보였습니다.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여 빨래 바구니를 뒤적일 때마다 살짝씩 보이는 가슴 쪽 실루엣이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녀를 계속 쳐다보게 되었지요. 왜냐면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눈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그녀 목덜미로 물방울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려 고스란히 티셔츠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티셔츠 천이 피부에 더욱 달라붙으며 그녀의 몸매 윤곽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창문 가까이로 좀 더 다가가 무슨 일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어떤 목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자 본능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 놓아두었던 작은 좌탁 모서리에 발이 걸리면서 그만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대는 바람에 창문틀에 몸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꽤 크게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여인 역시 그 소리에 움찔하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순간 그녀와 제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땀으로 번들거리는 그녀의 이마와 살짝 벌어진 입술이 눈에 들어왔고 그녀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의 옷차림을 의식했는지 시선을 아래로 돌리며 민망함을 감추려는 듯
티셔츠 끝단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서 창문을 황급히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서로가 서로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오해를 살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방에서 얼른 나가서 직접 사과하고 상황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허리를 굽혀 빨래를 집으려다 말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굳어버리면 서로 더 이상해질 것 같아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4층, 아니 여기 옥탑방에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많이 놀라셨죠? 강 안에 있는 좌탁에 걸려 넘어지면서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그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헐레벌떡 티셔츠 옆자락을 한 번 더 당겼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놀라서 여기 위에 사람이 계신 줄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사실 저는 누가 올라왔나 궁금해서 본 것뿐인데 별 뜻은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묘하게 흘렀습니다. 서로가 민망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그저 몇 마디로 끝낼 수 없었지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한 후 그나마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 안에 있던 시원한 음료를 꺼내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맘 먹고 산 캔 음료가 몇 개 남아 있었거든요. 일단 많이 더우시죠? 저희 옥탑방이 워낙 덥지만 그래도 에어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니 여기 음료수라도 드시고 하세요. 땀 많이 흘리셨네요. 그녀는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목이 말랐는지 마침 옥상까지 올라와 빨래 널고 나니 땀과 갈증이 폭발했는지 그럼 괜찮으시다면 한 모금 마실게요 하고 캔을 받았습니다. 시원한 탄산음료가 혀끝에 닿자 그녀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말을 조금씩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는 3층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시부모님이 2층에서 사세요. 시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가까운 층으로 이사한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들어왔는데 자주 집을 비우는 편이라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빨래도 몰아서 하고 있지요. 저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이 집주인 어르신이랑 가족이신가요? 그녀는 턱짓으로 아래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 시아버지 댁이라 저희가 들어온 건데요. 남편이 지방일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저도 3층에 얼마 전에 이사 와서 옥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랐네요. 그렇게 간단히 신분이 소개되고 나니 잠깐이지만 어색함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이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땀으로 꽤 젖은 민소매 티셔츠였는데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겨드랑이 쪽이나 옆구리, 심지어 살짝 위쪽까지 노출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스스로 민망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는지 빨리 빨래를 마무리하고 내려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배려하듯 혹시라도 덥고 힘드시면 제 방에 잠깐 들어와서 쉬다 가세요. 에어컨이 약하긴 해도 없는 것보단 낫거든요. 방도 작으니 금방 시원해집니다라고 건네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단 빨래만 걸고 내려가야 해서 다음에 괜찮을 때 실례할게요라는 말을 남기곤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저 역시 쑥스러움을 못 이겨 서둘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놓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보려는 건 아니고 그저 자연 바람이라도 조금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희 씨의 남편을 처음 본 건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옥탑방에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고 날렵한 체형의 넥타이를 느슨하게 메고 있었습니다. 딱히 인상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예민하고 까칠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사를 건네자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까딱였고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아, 말수가 적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이후 연희 씨의 입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된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둘은 자주 다투었고 남편은 감정 표현이 서툴 뿐 아니라 술을 마시면 더 예민해졌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거친 소리로 연희 씨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 자세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고성이 밤 공기를 찢는 듯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 씨는 며칠간 계단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 앞에서 조심스럽게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가엔 피곤과 슬픔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애써 웃으며 그냥 부부싸움이에요라고 답했지만 억지로 꾹 눌러 담은 눈물이 금세 맺히는 걸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시시콜콜한 일로 화를 내고 연희 씨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 앞에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회사와 옥탑방을 오가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프로젝트를 막 마무리하고 주말에 조금 일찍 퇴근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온몸이 노곤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대충 씻고 옥탑방 에어컨을 켠 뒤 바닥에 벌렁 누워 있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서서히 잠이 쏟아질 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혹시 계세요? 소리를 들어보니 저번에 옥상에서 만났던 그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가 조심스레 서 있었습니다. 땀에 살짝 젖은 이마와 어색한 미소가 기억 속에 그대로였지요. 그녀는 죄송한데 혹시 지금 세탁기 돌리고 있나요? 저희 집 베란다 위에서 물이 좀 새고 있어요.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까 좀 전에 돌렸는데 지금은 끝났을 거예요. 물이 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베란다 천장 쪽에서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창문에 맺힌 물인가 했는데 계속 떨어져서요. 당황한 저는 곧장 세탁기 쪽으로 가서 배수 호스를 확인했습니다. 연결은 제대로 돼 있었지만 배수구 근처 바닥에 물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호스 끝이 배수구 방향으로 잘 꽂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호스가 흔들릴 때마다 물이 새어나갔던 것이겠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치한 건 아닌데 호스가 좀 흔들렸던 것 같네요. 물 새신 건 많이 젖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아직 바닥까지 많이 번진 건 아닌데 시어머니가 오늘 좀 예민하셔서 혹시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상황 괜히 윗집 탓으로 몰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내려가서 배수구 쪽 정리하고 천장 상태도 한번 볼게요.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3층으로 내려갔고 저는 서둘러 걸레와 양동이를 챙겨 그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니 그녀가 열어준 문 너머로 오래된 벽지 틈 사이로 물 얼룩이 젖어 있었습니다. 베란다 천장 모서리, 콘크리트와 벽지 사이에 실리콘이 삭은 듯 물방울이 천천히 맺히다 떨어지고 있었지요. 이건 세탁기 문제만은 아닌 것 같네요. 배수 문제일 수도 있고 위쪽 방수 처리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아버지께 말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 같으니까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짝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욕실 수압 약한 거 말씀드렸더니 그냥 나중에 전체 수리할 거라고만 하셨어요. 별로 귀찮은 일 만들기 싫어하시는 분이시라. 이 얘기하면 괜히 또 저만 눈치 볼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저도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가끔 마주치는 집주인 어르신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인상이었는데 이런 일에는 소극적인 사람일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바로 내일 기사님 불러서 옥탑 쪽 점검하고 누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저희 쪽 문제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정비 기사 오시면 혹시라도 집에 계신 시간에 천장 쪽 확인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원인 제공한 거니까요. 오히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안도 안 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 기사님 오실 날만 알려주세요. 청소라도 좀 해놔야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세탁기 배수 호스를 완전히 다시 고정했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바닥에 방수 받침까지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하자마자 동네 배관 전문 수리 업체에 연락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기사님과 함께 옥탑방과 3층 베란다 천장 상태를 확인했고 원인은 오래된 배관의 균열과 낡은 배수 구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리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고 비용도 적지 않았지만 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머무는 옥탑방에서 생긴 문제인 만큼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희 씨가 시댁 어른들 눈치를 보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지켜보는 것도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배관 수리공이 베란다, 천장과 옥탑방 배수 라인을 살펴본 결과 세탁기 배수 호스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벽면을 타고 내려가는 배관이 낡고 금이 간 상태라 물이 천장 틈새로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고 수리도 간단한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배관 일부를 절단하고 교체해야 했고 외벽에서 방수 실리콘을 새로 덧칠해야 했습니다. 총 비용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6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장비 들어가야 하고 외벽 타공 작업도 필요합니다. 수리공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해 주세요.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수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연희 씨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는 수리 이후였습니다. 청구서와 영수증을 받아든 저는 집주인 어르신을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거리 두는 걸 좋아하시고 문제 생기면 무조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던 터라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은 실질적인 구조적 결함이었고 이는 엄연히 건물 관리자의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정리한 청구서를 들고 2층 집주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곧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뚝뚝한 표정의 집주인 어르신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난번 배수 문제로 인해 3층 베란다, 천장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옥탑방 배관이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고 수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급한 상황이라 우선 비용은 제가 부담했고 관련 청구서를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무심하게 받아들고 흘끗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보고 내라는 건가? 그 반응에 잠깐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건물 구조상의 문제였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리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유지 보수는 원래 집주인 몫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단순한 사용자 과실이 아닌
노후된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입니다. 그 때문에 아래층까지 피해가 있었고요. 어르신은 뭔가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지만 끝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며칠 내로 입금해 줄게. 감사합니다. 계좌번호는 청구서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집으로 올라오는 길, 마음 한켠에 작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나쁘게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날 저녁 연희 씨에게 수리가 끝났고 청구도 마무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감정을 누르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일로 또 시댁에서 괜히 눈치 볼 일 생길까봐 불안했는데 지훈 씨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고마워요. 그녀의 말투는 또렷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젓고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간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연희 씨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고 그 눈가에 잔잔히 물기가 맺힌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나눈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세입자와 주인집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의지하게 된 사이로 서서히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가끔씩 옥탑방 문 앞에 조심스레 서 있다가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늘 반갑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마치 어디론가 도망치듯 작은 봉지에 넣어온 과일이나 차를 건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면서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유난히 지쳐 보인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더니 그녀는 컵을 든 채 말없이 한 모금 마시고는 한참을 침묵했지요. 저는 말을 꺼내기보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 목소리에 자괴감이 배어 나왔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던가 시아버지와 다툼이 있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고생이 심해 보였습니다. 저도 괜히 마음이 쓰여 요즘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뜨겁게 달아오른 뺨을 식히려는 듯 물병을 살짝 쥐고 있던 손을 떼더니 사실 남편이랑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서로 다투고 며칠씩 집을 안 들어와요. 시아버지한테 말해도 너희 부부 문제라며 대충 넘어가세요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 그녀는 점점 울컥해지는 감정이 느껴졌는지 뭔가가 빨개졌습니다. 그러다 죄송해요. 처음 본 사람이랑 이렇게 속사정을 나눠서. 하지만 저도 답답해서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라고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어드리는 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힘들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게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울컥해진 상태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옆에 앉아 작은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는데 저도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난감하면서도 측은했습니다. 문득 집에 어머니나 누나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를 떠올리며 그저 부드럽게 등을 토닥여 주고 힘내세요.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편히 말씀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더 하고 싶었는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시댁도 안정을 찾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영 쉽지 않아요. 남편은 늘 바쁘다고만 하고 라고 힘겹게 말을 잇더니 잠시 후 잔뜩 웅크리고 있던 어깨를 부드럽게 내리며 한숨을 토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니까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고마워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언제든 힘드시면 올라오세요. 저도 이 옥탑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말 못할 답답함이 많거든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조심스레 제 방을 찾았던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생각보다 마음을 크게 열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쉽게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2층 시부모님이 눈치챌까 걱정하는 눈빛이었고, 저 역시 괜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가끔 마주치면 짧게 인사를 주고받거나 계단에서 마주칠 때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퇴근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3층 복도 끝에 놓인 쇼핑백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현관 앞에 무거운 박스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고, 옆에는 한눈에 봐도 꽤 무거워 보이는 식자재 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드시기엔 무겁겠네요. 도와드릴게요. 연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옮겼거든요. 아니요. 이건 혼자 들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박스를 번쩍 들어 올리고 3층 그녀 집 안에 놓아주자 연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 장 봐두는 게 습관이 됐네요. 늦게 들어오실 땐 이런 건 말도 못 꺼내요. 무겁다고 하면 잔소리부터 하시니까. 그 말투엔 묘한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옥탑방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연희가 미묘하게 수줍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밀폐용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한 냄새가 솔솔 풍겼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거 감사해서요. 반찬 조금 했는데 혼자 계시니까 끼니 챙기기 힘드실까 봐요. 정말요? 저 혼자 먹는 게 귀찮아서 대충 때우기만 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가 내민 반찬을 정중히 받았고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집밥다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간이 잘 맞는 반찬은 의외로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연희는 아주 가끔씩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큰 소리로 오가거나 방문을 열고 들락거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계단에서 마주치거나 우연히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시간에 만나 가볍게 대화가 오가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우산도 없이 젖은 채 계단을 오르던 제가 현관문을 열자 문고리에 조그마한 메모와 함께 일회용기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오네요. 뜨끈한 된장찌개 끓였어요. 김치찌개보단 담백하게 했으니 부담 없을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연희.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던 서울 생활에서 누군가가 제 끼니를 생각해준다는 게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말 마트에서 고구마를 한 박스 사와서 남은 거 많으니까 조금 드실래요? 하며 연희에게 전했고 그녀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군고구마 해먹으면 시부모님 간식으로도 좋겠네요.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 아침이면 계단 앞에서 짧게 스치듯 말을 섞었고 때론 서로 주고받는 음식 하나로 안부를 대신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하루를 눈치채고 있다는 그 느낌이 우릴 조금씩 가까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대놓고 드나들 순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쌓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온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저 또한 그녀를 단순한 이웃 이상의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소리 내지 않고 서서히 서로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차 그녀가 저에게 주는 관심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눈빛과 말투도 어느새 한결 편안해졌고 그녀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줄 만큼 따뜻했습니다. 특히 여름이 깊어갈수록 옥탑방의 더위는 한계를 넘어섰고 낡은 에어컨은 점점 제 역할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필터 청소라도 해볼까 싶어 혼자 분해도 해보고 창문을 활짝 여러 환기를 시켜도 보았지만 무더운 열기는 도무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퇴근 후방에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공기에 질식할 듯 숨이 턱 막혔고 에어컨은 전원만 깜빡일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선풍기나 몇 대 사서 버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순간 마침 계단을 오르던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은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하는 눈빛으로 물었고 저는 낡은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날 밤 늦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리기사님 오실 거예요. 시아버지 댁 냉방 점검하는 김에 옥탑도 같이 봐달라고 했어요. 괜찮으시죠? 놀라기도 하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비용도 들 텐데요. 괜찮아요. 집 관리 차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오히려 옥탑방 쪽까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제가 설득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진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뒤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수리 기사가 방문했고 에어컨 실외기 상태부터 실내기 내부 부품까지 점검한 끝에 몇 시간 만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큰 고장까지는 아니어서 고친 직후 에어컨은 전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희에게 진심을 담아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겠어요.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지내려니 정말 미칠 뻔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죠. 늘 이렇게 제 얘기 들어주시잖아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건 그저 음식 몇 점,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뿐인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를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퇴근해 옥탑으로 올라가던 중 2층 복도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남성의 거친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왜 그런 걸 멋대로 결정해? 냉방 수리해주라고 누가 허락했어?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에 이어 들려온 연희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게 그냥 옥탑 쪽도 오래됐다고 기사님이 그러셔서요. 제가 따로 부탁드린 건 아니고 그 김에 점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더더욱 내가 빠졌어야지. 내가 무슨 주인인 줄 알아? 그런 건 나한테 먼저 말하고 해야지.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그 말에 이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방문이 쿵 하고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를 위해 에어컨 수리를 부탁한 일이 결국 그녀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되어 돌아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듯 내려앉았습니다. 옥탑으로 올라가 문을 닫은 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해진 방 안 공기가 그날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고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괜히 더 곤란하게 만들까 봐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문고리에 조용히 걸려있는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한 상황 생기게 해서요.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쓰세요. 연희. 그녀의 필체는 어딘가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분명히 뭔가를 감수한 거야. 그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해서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다가 3층 문 앞에 서성이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연희는 귀가할 기운도 없는 표정으로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크게 다퉜어요.
또 며칠째 집을 안 들어올 거라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질책하고 전 정말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녀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 옥탑방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더운데 서 있기만 하면 더 힘드실 테니 잠깐 올라가서 쉬세요. 땀 좀 식히고 마음도 정리하셔야 주라고 권했습니다. 옥탑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 곁에서 묵묵히 등을 쓸어주며 조금만 울어도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한숨과 함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혼나고 나만 욕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그치고 얼굴을 들어 올린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기류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저 역시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넘지 말아야 할 선의 다다른 순간을 가리키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쓰여서라는 말 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미 그녀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잘못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마워요. 정말 너무 고마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는지 둘 사이의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이미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은 뻔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서로 한 발짝 물러난 채 뜨겁게 시선을 교환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관계가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도무지 그녀를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근하고 옥탑방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찜통더위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표정이었고 볼에는 살짝 화장기가 느껴질 정도로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집도 안 들어가고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나왔어요. 혹시 같이 맥주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간단히 안주라도 만들어 볼게요. 서둘러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와 과자, 냉동식품 등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안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작은 좌탁을 펼쳐놓고 시원한 맥주를 건배했습니다. 어느덧 한 잔, 두 잔 비워낼 때마다 서로 웃음도 많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사실 당신, 아니 지훈 씨, 나이는 제가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냥 말 편히 해요. 우리 서로 그렇게 어려운 사이 아니잖아요. 그녀 입에서 터져 나온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은 알듯 말듯하게 제 심장을 자극했습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거기에 담긴 진심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끝에 전기가 통하는 듯 짜릿한 느낌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왜 이렇게 마음 쓰는지 그냥 다 알고 싶어요. 저는 이제 진짜 기댈 곳이 필요해요. 저도 모르게 사실 저도 누나가 좋아요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어버렸고 그녀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유부녀에게 좋아한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후회하려는 찰나 그녀 눈에 맺힌 눈물이 다시 반짝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작은 목소리.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너 좋아해.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누르고 참아온
욕망, 눈빛으로만 주고받았던 그 모든 진심이 그 좁고 더운 옥탑방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지훈 씨,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이미 그녀의 손끝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과 달리 그 눈빛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이성은 점점 흐려졌고 남겨진 건 오로지 원함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고 그 작은 떨림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고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술이 닿자마자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며 전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저 입을 맞춘 것뿐인데 우리 사이에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고 나는 그 손에 이끌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녀의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은 다시 맞닿았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간절하게 서로를 끌어안는 팔에 힘이 들어갔고 얇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채우는 금세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고 그녀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내 품에 안겼습니다. 가녀린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더 세게 감싸주었습니다.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점점 온도가 올라간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몰입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감싸며 나 지금 너무 떨려요 라고 속삭였고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는 침대 위로 몸을 기댔습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어렴풋이 밝혔고 땀이 배어든 이마와 이마를 맞댄 채 우리는 조용히 숨을 맞췄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서로를 천천히 탐색하듯이 어루만졌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절제 속에서 감정은 더 짙어졌고 그 느릿한 흐름이 오히려 우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감쌌고 나는 그녀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동자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설렘, 두려움, 욕망 그리고 분명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침내 서로에게 무너졌습니다. 이성의 경계는 무너졌고 사회적 도덕은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저 두 사람만의 공간, 두 사람만의 숨결, 두 사람만의 체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와 작은 신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는 그 흐릿한 밤은 세상 어떤 날보다도 뜨겁고 동시에 아찔했습니다. 그녀는 내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도 죄책감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듯 작게 떨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후회는 안 할래요. 이건 진심이니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고 그녀의 이마에 작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그래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밖에서는 여름밤의 열기가 여전히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옥탑방 안에서는 서로를 감싼 체온이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간절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준비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창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는 자금과 임대료였습니다. 서울에서 창업을 하기엔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 정책이 지방 혹은 신도시 쪽에 집중되어 있었죠.
여러 날을 고심하다가 인천국제 신도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상권에 적합한 업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거기에 사업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 인천으로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그날 저녁 옥탑방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조차 멀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내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야겠죠.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죠. 라고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애써 누른 슬픔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옥탑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살짝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내 옆에 앉은 그녀는 한참을 침묵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던 그녀의 눈동자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억눌린 욕망과 사랑, 그리고 절박함을 다 쏟아내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나를 가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기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제 품에 몸을 던졌고 망설임 하나 없이 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끝은 조심스러운 떨림 대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고 그녀는 숨도 쉬지 않듯 제 입술을 탐했습니다. 마치 이 밤이 끝나면 영원히 사라질 사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술이 닿자마자 그녀는 제 위로 올라탔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 움직이며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남겨줘요. 당신의 전부를. 그녀의 몸짓은 격렬했고 절실했고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에서 쉼없이 얽혔고 연희는 마치 살아있는 모든 감각을 다 불태우듯 저를 원했습니다. 땀과 숨이 섞이고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제발, 더 해줘요. 끊기지 않게. 나 지금 이 순간에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자신의 모든 기억을 오직 이 순간에 새기려는 듯 끝까지 저를 갈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제 품에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뒤틀었고 팔과 다리의 힘이 풀려 제 몸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뺨이 내 가슴 위에 닿았을 때 그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제 몸 위에 안긴 채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녀는 마치 기절하듯 쓰러져 있었고 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지막 밤을 제 모든 것을 품으며 끝까지 소모해 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열기와 눈물, 사랑과 절망이 뒤섞인 그 밤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단지 사랑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과 기억을 새겨넣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단정한 표정으로 제 방을 나선 그녀의 뒷모습은 기억 속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의 창업은 처음엔 순탄해 보였습니다. 지역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유입 인구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기에 저는 꽤나 낙관적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작은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유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B2B 거래업이었고
초기엔 자금도, 인맥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밤낮 없이 뛰며 거래처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예측과는 달리 경기 침체가 갑자기 시작되었고, 동시에 상권 형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교통망은 미완성 상태였고, 주변 상가들 역시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몇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도 저는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올인한 셈이었고 물러설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름과 겨울을 지나고 겨우 1년쯤 되었을 무렵 사업은 서서히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점 물류주와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지방 중소마트와의 공급 루트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직원 2명을 새로 뽑았고 외부 상담을 위한 사무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소개해준 지인의 행사에서 처음 봤고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은 후 몇 차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사람이었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연희와의 이별로 생긴 공허함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공백을 메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지켜본 끝에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저도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예식, 소박한 시혼집, 처음엔 모든 게 새로운 기대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성격 차이도 있었고 특히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사업체 운영이라는 현실 속에서 늘 냉정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했지만 그녀는 감정에 충실한 삶을 더 원했고 때로는 그것이 저에게 부담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갈등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육아 방식부터 교육관, 생활 리듬까지 사사건건 맞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이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말보다 긴 침묵이 더 자주 오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부라는 관계가 아닌 단지 한 집에 머무는 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는 이별을 택했습니다. 싸움도 고함도 없이 이렇게까지 억지로 함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그녀의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시간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갖추고 있었고 아이도 저를 더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어느덧 5살이 되었고 저는 사업체 운영과 아이 돌봄을 병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퇴근과 육아가 동시에 끝났습니다. 가끔 아이가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고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강한 아빠로 남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도 했고 아이까지 데리고 있으면 인생 절반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사업이라는 나의 세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별과 상처, 실패와 오해, 그 모든 것을 지나온 지금 제 삶은 복잡하고도 조용한 균형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와중에도 문득문득 옥탑방에서의 그녀, 연희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그녀의 눈빛과 마지막 밤의 온기. 그 기억은 시간 속에서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진하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천에서 시작한 사업은 점점 확대되었고 저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서 서울에 다시 지사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서울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마침 아이도 더 큰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그때쯤 가사 도우미를 구해 집안일을 도와줄 분을 모시기도 하고, 아이 유치원 하원 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인맥을 동원해 적당한 분을 찾았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 학원이나 예체능 교실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미술 쪽에 흥미를 보이기에 주변에서 근처 미술학원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이를 데리고 그 학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마주한 미술 강사는 바로 연희였습니다. 8년 전 옥탑방에서 만났던 그 연희 말입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연희도 그렇고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흔 만큼 연희는 조금 더 성숙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미소와 눈빛은 그대로였지요. 그녀도 마찬가지였는지 붓을 잡고 있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눈이 동그래져서 아빠, 선생님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연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웃으며 글쎄요, 참 많은 일이 있었죠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연희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댁 문제와 남편의 외도, 성격 차이 등으로 결국 파국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한참을 방황하다 뒤늦게 좋아했던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해 자격증을 따고 미술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할 말은 많았지만 아이도 옆에 있고 마침 다른 학부모들도 돌아다니는 분위기라 차마 긴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재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8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연희를 다시 마주친 건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재회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희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괜찮을까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훈 씨, 우린 이미 끝났어요. 다시 얽히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요. 난 그때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안겨주고 떠났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그 단호함 뒤에는 분명히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번 떠나간 사람이라고 해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시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려온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체는 엉성했지만 분명히 긴 머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구야?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쁜 선생님, 그림 잘 가르쳐줘. 저는 웃으며 그 그림을 고이 접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애가 그린 거예요. 당신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녀는 한참 그림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앞에선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게 지훈 씨 마음에도 좋지 않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맙던데요. 당신이 다시 제 삶에 들어온 게 그냥 감사해요. 아이한테든 저한테든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희 앞에 조심스럽게 우산을 들고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이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되죠. 아이도 있고 그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저 혼자 아프면 이 아이도 아파지거든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한 손으로 살짝 눈을 훔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혼자 넘겼을 날이었겠지만 이상하게 이번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연희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초대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핑계라도 좋았습니다. 연희 씨, 이번 주 금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아이랑 조촐하게 저녁 먹으려고요. 혹시 그날 조금만 시간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답장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그녀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시 무리였나 싶어 조용히 마음을 접으려던 찰나, 아이와 장을 보며 돌아오던 저녁, 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연희 선생님은 생일에 안 와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글쎄 바쁘셔서 못 오실지도 몰라. 아이의 얼굴에 금세 실망이 스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또다시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연희 씨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전보다도 더 기다리고 있어요. 부담 주려는 건 아니지만 아이 생일 아니고 제 생일이긴 해도 조금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냥 밥 한 끼 하자는 의미예요. 이번에도 곧바로 답은 오지 않았지만 생일 당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자리에 작은 종이봉투를 든 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그마한 손수 만든 쿠키 박스와 종이백에 포장된 와인이 들려 있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축하 인사 정도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아이가 엄청 기다렸어요. 거실에 들어선 그녀를 보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왔다. 와, 진짜 왔네. 그녀는 당황한 듯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고 그 모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우리 셋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요. 저녁은 간단한 파스타와 스테이크였지만 분위기는 그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연희 옆에 꼭 붙어 앉아 이것저것 말을 걸었고 연희는 그 말에 다정하게 반응하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사실 오늘 혼자 보내긴 싫었거든요. 당신도 아시죠?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와인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 씨, 저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요. 그때 당신을 떠났던 내가 다시 당신 옆에 선다는 게 그게 제가 감당해도 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결정하라는 말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냥 당신이 한 발짝 옆으로 다가오는 날까지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소중한 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따뜻하게 웃는 거 참 예뻐요. 그 미소 속에 지훈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연희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잘 자요, 꼬마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생일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그날 밤 저희는 동네의 조용한 골목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란히 드리워진 그림자가
오랜만에 함께한 우리의 시간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발을 맞추며 짧은 거리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 저 그때 당신을 버릴 생각은 정말 한순간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너무 어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숙했고 성공이 간절했어요. 옥탑방 하나에 몸을 구겨넣고 살면서도 지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붙잡는 게 감정 말고는 아무런 근거도 책임도 없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좀 더 깊은 속내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유부녀라는 현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관계였고, 당신이 처한 자리, 그 무게를 생각하면 차마 이혼하고 저랑 살아요라는 말,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 촉촉히 맺힌 눈물 너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게 떨리던 숨결 속에서 무언가 억눌렀던 감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그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끝까지 붙잡아 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거 보고 결국 나도 외로운 짐이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다가오는 당신이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또 같은 순간이 온다면 이번엔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저는 당신의 삶을 함께 끌어안을 자신이 없었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는다는 게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당신을 떠난 게 아니라 결국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당신을 놓은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어른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도 자연스레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서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움찔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무섭고 불안하고 상처가 남아있더라도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함께 걸을게요. 이번엔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와 감정은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을 처음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결혼과 상처의 흔적을 안고 있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제 아들에게 따뜻하고 살뜰하게 대해 주었고 아들 역시 그녀를 점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당당한 연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우리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혼남과 이혼녀의 만남이 누군가에게 흠이라 해도 저희는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들과 놀이공원이나 전시회에도 다녔습니다. 연희는 아이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며 따뜻한 교감을 나눴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탑방 시절에 금지되었던 사랑이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때로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연희는 그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젠간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와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서울을 떠나 인천으로 가던 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생각했던 그날의 이별이 결국 끝이 아니었음을 저는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가를 물들이던 어느 날, 연희와 저는 아이가 잠든 뒤 거실 조명을 살짝 줄인 채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조그만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쉰 뒤 조심스레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은한 광택의 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 씨, 저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진심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다시 만나기만 해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 당신이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이 안 돼요. 아들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서로의 하루를 마주하고 매일 같은 식탁에 앉고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작은 눈물방울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자기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지훈 씨, 정말 이렇게까지 말해줄 줄은 몰랐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다시 가족이란 말이 올 수 있을까? 그게 늘 겁이었는데.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봐요. 당신이 있어서 저도 다시 믿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그 반짝임은 세상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눈물과 웃음을 평생의 시작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